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정치권도 일제히 축하했습니다. 반면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어두운 이면도 재소환됐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낚시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속이 타는데 왜 이런 여유를 부리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함께할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따님 수상 소식을 들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당신 혹시 가짜 뉴스 듣고 속아서 전화하는 거 아니오? 문학계 선배이자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도 처음엔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 본인도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보이스피싱인가 생각을 했다고 하죠. 한림원의 선정 이유,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며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인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야기입니다. 제가 1980년 5월에 9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간접 경험했던 광주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간이 폭력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존엄한 존재이진 않는가? 80년 5월 광주를 좀 더 정면으로 돌파해보고 싶어서 소년이 온다를 쓰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의 수상 이유가 8년 전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였는데요. 5.18을 다룬 소설가라는 이유로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축전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우리 문학의 쾌거이고 또 국정감사에서 박수갈채도 끌어냈었지만 한편으론 우리 정치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네,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소식에 모든 분들이 박수갈채를 보냈겠죠. 대통령 여양 대표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네요. 네. 저도 어제 이 소식을 듣고 어제는 사실 감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새벽부터 사람들이 온통 SNS부터 해서 뉴스도 다 이걸로 다 뒤덮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실감이 되더라고요. 오늘이 돼서. 그러니까 오늘 또 뉴스에 뭐 20만 부가 나갔니, 지금 서점에 줄을 서니 이런 국민적인 어떤 여론도 굉장히 많이 이제 축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가운데 정치인들도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노벨문학상 위원회 안나 카린 팜이라는 위원이 있는데 이분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와 얽혀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한국 이 작가가 쓴 이런 책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이거를 좀 인정하는 그 발언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어쩌면 지금 노벨 문학상에서 다루고 있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이를테면 전쟁을 이겨내고 또 그 독재를 이겨내고 국가 폭력을 이겨내가면서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나온 이야기라서 훨씬 더 많은 어떤 성취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한강 작가가 5.18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싶었다라는 과거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더욱더 깊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문화의 힘이 이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국회가 거의 전쟁터거든요. 매일매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쟁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합들, 한 목소리가 나왔던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강 작가의 업적을 최고의 극찬의 표현을 경험하면서 칭송을 했고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오래된 팬임을 자임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이런 기쁜 소식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정치권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여야가 한마음으로 손뼉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수상 소식이 막 알려지자마자 국회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희 국정감사 진행 중에 한국 작가 최초로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반갑고 좋은 소식이 뉴스 속보로 됐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하는. 네, 웃는 거 보기 좋네요. 예. 조국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강 작가를 나란히 열거하면서 5.18이 우리에게 2개의 노벨상을 줬다 이렇게 논평을 했죠. 네. 아시다시피 5.18 민주화 운동은 시민들의 어떠한 사회적인 표현을 국가가 폭력적으로 억압하면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은 그런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총칼이라는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시민들의 저항 행동을 어떤 북한군의 소행으로 네. 매도를 하면서 전두환 정권은 광주 시민들을 2번, 3번, 여러 번 죽이는 그런 국가 폭력을 자행했죠. 이런 5.18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불씨가 되어서 결국에 60 민주 항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시민들이 직접 민주화를 쟁취한 이런 큰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제사회도 5.18에 주목을 해서 이런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강 작가의 어떠한 이런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에 무게를 실어준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이 직접 행동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념적 기틀을 마련한 몇 역사적 사건들은 헌법 전문에 실려 있는데요. 3.1운동과 4.19 혁명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헌법이 언제 개정될지는 모르겠으나 개정이 된다면 이런 5.18 민주화 운동과 60 항쟁도 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까칠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특히 까칠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소년이 온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는 게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그래서 그때 그 정치적 암흑기도 재소환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에 의하면은 그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 자체가 배제 도서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었어요. 이제 뭐 내용은 당연히 5.18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랬으려니 싶기도 합니다만 이게 소년이 간다라는 내용을 보면요. 온다라는 내용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친구 시신을 찾으러 병원에 갔더니 시신들이 산더미처럼 차여 있어가지고 찾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군인들이 시위대를 체육관에 몰아넣고 학살하는 장면.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주인공이 고문을 당해서 끝내 목숨을 잃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당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여됐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일일 거예요. 다시 보기 싫었겠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배제 도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저는 이런 행위들이 정말 문학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싶으면서도 그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이 정말 안목은 있었다라는 생각은 또 해요. 안목은 있었다. 예,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라는 걸 왜 만들었냐면 어떠한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에게 영향을 끼칠까 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까 봐 이제 배제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배제당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요. 우리 한강 작가 말고도요. 우리 정치 편향 영화로 분류됐던 도가니, 이거 황동혁 감독님이 하셨는데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 만드신 분이에요. 예. 그다음에 좌편향 영화로 됐던 설국열차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봉준호, 우리 칸에서 황금종려상 수상하신 네. 봉준호 감독이 만든. 두 감독은 국제적인 수상을 많이 했죠. 그럼요. 우리 박찬욱 감독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들이 의도는 매우 나빴으나 그래도 보는 안목은 있었다. 안목은 있었다. 그런 의미였군요. 2017년 1월에 동아일보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문체부와 특검에 따르면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 2016년의 상황이겠죠. 문체부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박 대통령이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축전은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 명의로 발송이 됐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2017년 1월 동아일보 보도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 명의로 발송된 축전도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 소설
채식주의자의 맨부커 국제상 수상에 축전을 보냈다. 이런 보도 자료가 당시에 나가기도 했지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이 축전 거절이 블랙리스트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사법적으로 판결이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잘못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았는 겁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문화계를 이용하는 게 비단 보수 진영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고 유인촌 지금 문화부 장관 역시도 본인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제가 막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정치권에서 문화계를 이용하는 이런 반복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와 문화예술계는 좀 별도로 봐야 되고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네요. 네, 한강 작가의 아버지가 한승원 씨입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하신 이제 작가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축전을 안 보냈을 때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 박근혜 대통령이 축전 안 보낸 거 잘했다. 내 딸이 아마 받았어도 그거 좋아하지 않았을 거고 영광스럽게 생각도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소년이 온다. 이 책 내용으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의혹이 막 제기되고 그랬을 텐데 이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5.18 문제 아주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볼 때 아주 나쁘끄러운 본인들이 역사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그런 내용을 소설화했던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건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스스로들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추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세계적인 평가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자유를 당시에 억압했던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잘못했던 역사를 제대로 사과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과하고 어떤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오히려 역사적인 어떤 문제들을 오히려 해결하고 치유하는 쪽으로 오히려 긍정화시킬 수 있을 텐데 끊임없이 이거를 숨기고 안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덮여지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수 정권이 정말 보수인가? 라는 것에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 이런 지점들도 결국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뒤끝 장렬이었다 이렇게 평합니다. 예. 자,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오전 내내 입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입장을 안 내놓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오후 늦게 4시 반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한국 문학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요? 일단 보통은 대통령님께서 이 정도 사안 정도면 대통령 축전이 먼저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 축전을 봤었어야 됐고 대통령 축전은 그냥 단순히 축하 의미만 담으면 되지만 주무부처인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을 또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 가두와도 좀 걸려 있을 테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늦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문체부의 1차관 용호성 1차관입니다. 지난 7월에 임명이 됐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인물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체부 1차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인물이어서 이런 입장 표명, 축하 보도자료 이런 것들이 좀 늦게 나간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김성열 의원님, 과한 해석일까요? 저는 그게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런 분이 차관을 맡고 있으니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게 당시에 이제 우리 용호성 차관님께서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의 실무를 맡았었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됐고 다만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 이런 거에서 죄는 아니다라고 무혐의는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위에서 시킨다고 이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반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잘못된 이름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위의 명령이니까 따라서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각자 개인의 몫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더 이상 앞에서 김용 의원도 말씀 주셨지만 문학을 정치 선전의 도구로 보는 이런 일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가수나 작가나 이런 분들이 과하게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시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우리 대중들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중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고 계세요. 굳이 정치권에서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화이트리스트로 지원하고 블랙리스트로 제한하고 이런 일 자체가 매우 전근대적인 일입니다. 제발 국민을 믿고 우리 문학이나 이 문화의 자유를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할까요? 이게 법적인 판단은 일단 끝난 사안이고요. 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뭐 법적 처벌은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당시 2014년도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화 이 블랙리스트 작업을 실무를 담당했던 아예 실무자였거든요.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해가지고 차관으로 또 임명을 한 거예요. 네. 차관으로 임명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었죠. 특히 이 한국작가협회나 문화예술단체들에서 성명서가 많이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던 이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임명한다는 것은 예술계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윤석열 정부 인사 스타일상 이거를 지금 강행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마찰을 빚도록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국감에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미 문체부 이 국감을 한번 지나갔으나 15일 날하고 18일 날 그리고 24일 날 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이나 이 문체부 종합감사할 때 결국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좀 따져 묻고 왜냐하면 이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 문학에 관해서 어떤 정치적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서 뭔가 제재하려고 하는 이 자체는 뭔가 보수 정권이든 이 민주 정권이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인간의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네. 이거를 제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다시 재발 방지책을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이 용호성 차관이 징계받은 게 불문 경고였습니다. 해석 그대로 이건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하지 않는 의미에서 불문이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뤄지는 것 자체가 또 정쟁화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피해자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책임심의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책임심의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심의했는 거에 담당 공무원이 심의를 한 문화 작품에 대해서는 평생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외압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차단된다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국 혁신당에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에 관련한 입법도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려면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될 사항은 이런 용호성 차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입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의견이 나눠져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가선 의원님, 지금 채식주의자가 지난해 이제 경기교육청에서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지금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다시 이제 끄집어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논란은 타당한 논란으로 봐야 될까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단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교육 도서라고 해서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각 여러 도서의 목록을 만들어서 공문을 보냈죠. 예. 폐기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목록에 이러한 도서들이 들어갔는지 그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로 이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경기도 교육청의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목록을 만들어서 학교에 전달을 했을 뿐이지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면서 네.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뺌을 한 건데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전달할 때는 이미 어떤 큰 흐름을 전달한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는 그 흐름 안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학생들이 맨부커상이랑 이런 노벨 문학상 수상한 작가의 작품을 읽고 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을 확장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과 교육청이
제시한 이런 흐름에 따라서 학생들은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많은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팽팽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품들을 다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 내용에 이제 뭐 어떤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경기교육청은 학교의 특정 목록 폐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 다만 부적절하다고 책 목록을 보냈다. 학교가 알아서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더 주목한 부분은 예산인데, 지난해 문체부가 출판계에 대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뒤에 올해 예산에서 도서출판문학계가 한파를 맞았는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13억 전액 삭감, 중소출판사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7억 전액 삭감, 국민 독서문화 확산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이렇게 나와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이 깎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24년에 1년에 성인 한 명이 읽는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57%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출판업계가 고사에 빠진 상황이죠. 거기다가 출판이 아니라 디지털화되면서 조금 더 이 산업 자체가 약간 변화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독서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출판업계는 고사하고 있는데, 대한출판문화협회라고 이제 출판업계에서는 가장 큰 주관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체는 문화부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환수 조치당했습니다. 네. 그만큼 내부적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간성적으로 예산을 집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약간의 조치를 취한 거고, 아까 삭감됐다고 했는데 물론 일정 부분 삭감된 건 맞지만 신규 사업을 통해서 산업을 전환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독서 물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이 산업에 발맞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용도를 바꿔가지고 용도 지원을 신규 사업을 했다. 했다, 그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그 출판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대폭 삭감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치권에서 뭐 축하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이런 수상 소식의 편승만 하기보다는 이런 예산 문제라든가 제도 지원 문제, 아까 말씀드린 블랙리스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볼 계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어쨌든 이거를 이념을 좀 앞세워가지고 이런 문화들을 하나하나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자신들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재단해 나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런 문학 작품이 나오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예산 늘리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해만 세수 추계했을 때 완전 빵꾸난 게 56조 원이었는데 네. 올해도 지금 20조 원 예측되고 있어요. 지금 기재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도처에서 5만 군데에서 이걸 줄일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능한 지금 형태로 정부를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진흥될 필요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수 펑크로 문학 출판계 예산 지원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김성열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았습니다. 근데요, 이권 카르텔이 아닌 게 없어요. 의사, 노동자, 과학자, 출판업 다 이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면서 다 예산을 다 깎았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한강 이 작가님의 수상은요, 정말 진흙탕 속에서 핀 꽃이에요. 이게 정부가 어떠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우리 문학의 소중함을 좀 정부가 깨닫고 지금부터 당장 뭐라 그럽니까? 독서 진흥 예산 늘리겠다 그러는데 이거 너무 1차원적인 지원이거든요. 이거보다도 신진 작가들 발굴하고, 또 이제 작가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작가들의 세계 진출을 돕는 이런 좀 고차원적인 계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위에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 강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한다고 반발했는데 야당 간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강혜경 씨를 오늘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함은 국민께서 정말로 의혹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서로 간에 대지를 통해서 실체 진실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친윤 의원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한동훈 대표의 말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거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통령 영분이 활동을 자제한다 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악마 프레임이 멈춰진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야당이 하는 것처럼 악마 프레임에 계속 희생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공작에 희생이 되었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행안위에서 한 발언이 설전을 일으켰습니다. 문다혜 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할 당시 왜 마약 검사까지 하지 않았냐고 묻다가 설전이 붙은 겁니다. 구별이 잘 안 되죠. 많지 않은 사람과 마약에 취한 사람은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이번에 문다혜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마약에 취한 건지 음주에 취한 건지 음주 측정은 했겠지만 마약 측정은 없었지요. 그죠? 마약 측정은 없었지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약 측정은 없었지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물론 음주운전을 하신 분 경우에 따라 마약에 취해서 운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음주 측정만 하고 경찰은 마약 간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 특집으로 꾸려가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19대 국회에서 활동 같이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서로 어색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경로는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오대영 라이브 덕분에 두 분의 조우가 이루어졌네요. 네, 첫 번째 여당 이슈부터 할 텐데 이거 아주 뜨겁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일단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 떠돌던 소문들이 보도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2022년 황상무 앵커한테 밀려서 후보 공천에서 배제가 됐다가 극적으로 부활을 했었는데요. 이때 김 지사를 살려준 게 김건희 여사라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여사가 있는 곳을 명태균 씨가 알려줬고 그곳을 찾아간 김진태 지사가 여사에게 충성을 맹세한 덕분이라는 거죠. 김진태 지사뿐 아니라 박완수 경남지사 공천에도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고 박완수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권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명태균 씨는 낚시를 하러 거제에 갔다고 하는데요.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네, 명태균 씨가 느긋하게 낚시를 간다고 하는데 그 낚시 얘기는 뭔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고 일단 OX 질문 바로 한번 드릴게요. 지금 더 속 타는 쪽은 대통령 부부다? 아니다. OX 들어주시죠. 의견 일치네요. 예. 일단 홍익표 대표부터 들어보죠. 아무래도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요. 만약의 경우라도 최악의 경우 이제 자신 입장에서는 감옥에 가는 건데 예.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훨씬 감내해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훨씬 다급할 거고 현재 명태균 씨 입장은 자기는 자기 가지고 있는 패를 조금씩 이렇게 꺼내면서
도리어 여권과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거예요. 해외 순방 효과도 안 나오고 다 이 명태균 씨 문제로 덮여버리고 또 돌아오면 와서도 또 명태균 씨 문제로 계속 이 논란이 정치권에서 되면 자기 순방 효과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진 건 아니냐, 명태균 씨로 인해서. 그래서 속이 탈 수밖에 없죠. 네,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지금 속 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는데 그 잃은 것 적게 잃기 위해서 또는 안 다치기 위해서 더 크게 압박을 하고 더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여권의 정말 유력한 향후 대권 주자들이나 지금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좀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 정점이 사실은 대통령 부부잖아요. 권력의 정점은.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 부부와 만났던 것도 이미 다 밝혀졌고 대통령실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 모든 답답함은 용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래서 이 대통령 부부가 뭐 답답하든 화가 났든 어쨌든 더 많이 긴장하고 있는 건 용산 대통령실이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속 타는 건 대통령실이다. 그래서 지금 느긋하게 낚시를 간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 짓고요. 그런데 거제도에 낚시를 가겠다고 했는데 이 낚시라는 게 실제 가서 낚시터 가서 낚시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뭐 실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은유적 표현 또는 실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성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낚시하면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한자 성어가 유유자적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느긋하고 나는 여유 있고 아까 민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잃을 게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악의 경우 감옥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여유 있고 내가 가진 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낚시하러 간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했고 실제로 저는 낚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도 또 하나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예. 낚시하면서 기자들과 또 통화를 하겠죠. 아, 그러면서 예.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 주도권 내가 잡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나한테 와라.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내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명태균 씨가 정말 긴장은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리고 그 위험 부담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고. 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갖고 있는 뭐 자료들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행적도 있지만 지금 논란이 되면서부터 쏟아낸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또 말을 낳고 그리고 말이 꼬이고 이러면서 본인이 다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자, 이런 가운데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경남지사와 강원도지사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기사를 띄워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경남 강원지사 공천 관여 의심, 배경은 김건희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내용을 좀 보면 명태균 씨가 박완수 지사와 아크로비스타를 찾았다. 윤한홍 의원을 주저앉힌 건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컷오프를 뒤집고 경선을 했는데 기사 회생을 한 데에는 김건희 여사를 찾아서 충성 맹세한 것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사실이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의 문제도 남겠지만 일단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냐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OX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개입, 저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개입할 수 있는 구조인지 현실성이 있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죠. O 드셨고요. 예. 아, 이번에도 똑같네요. 민현주 의원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전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진짜 허풍인 줄 알았어요. 예. 최근에 여권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허풍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권에서도 정확하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나 부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개연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개입이라는 거에서 어떤 유형의 개입이고 어떤 정도가 있는지는 좀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조언을 할 수도 있고요. 평판 조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천 관련해서 의견 개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어느 정도의 공천에 관련을 했느냐. 이게 진짜 뭐 이제까지 나오는 것처럼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안 되는 후보를 뒤집어서까지 되게 한 건지 아니면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대해서 평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 자료를 제공해서 공천을 받는데 기여를 해준 건지 거기 따라 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천에 영향을 줬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줬고 어느 정도를 줬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알 수 없고 알아봐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현실성이 좀 있는 네. 얘기다 그 말씀이네요. 네. 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 자리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이나 조금 그 확대 해석을 할 수는 있는 여지는 있지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민 의원님도 말씀하신 이 관계자들의 대응이에요. 대응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이름 나온 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권 내에 내놓으라는 사람 이름 다 거론됐어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 명씨가 거론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비중 없는 사람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전에는 뭐 고소고발부터 난무하고 그랬는데 대개는 지금 소극적이에요. 물론 이제 박한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뭐 그 고발하겠다 이런 대응을 했지만 대체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관계인데요. 일단은 이 김건희 여사하고 그 박완수 지사가 당시 후보자가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김진태 지사도 지금 대응이 없는데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충성맹세 이런 거는 근데 어쨌든 만났냐 안 만났냐의 팩트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네, 특별한 입장이 아직 안 나온 것 예,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없는 사실은 아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약간 왜곡하고 부풀렸느냐 이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가 대통령의 힘이 제일 센 시기에 지방선거를 치른 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사실상 지금 뭐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김건희 씨가 이 사건에 그러니까 그 공천 과정에 개입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현주 의원은 명태균 씨 만나보셨어요?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만나보지 얼굴도 못했다.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아, 이름은 이전부터 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대선 즈음에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 어떤 내용으로 이름을 여론조사 들어보셨나요? 전문가로 이름은 들어봤어요. 여론조사 전문가요? 네,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어떤 조언을 해주고 설계자, 지금 뭐 화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는 아니고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분이라는 것만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네. 네. 만나고 싶진 않으셨어요? 대선 때문에 제가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날 일은 없었고 네. 제가 도왔던 후보 캠프에서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아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따로 뭐 여론조사를 더 뒤로 하거나 뭐 비공표라도 여론조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굳이 관심은 안 뒀어요. 그런데 네. 이름이 많이 회자되긴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완수 지사 측에서는 입장을 내놓은 게 명태균에게 공천 관련된 부탁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해당 기사는 사실관계와 달라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국회의원 공천, 그 전에 이제 대선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냐, 그리고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여당의 전당대회에도 뭔가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로 계속해서 모든 선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파장은 계속 될 것 같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감 때는 사실 의원들이 이미 그 자기 이슈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국감에 이게 쉽게 지금 그 갑자기 명태균 씨 이슈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저는 국감 끝나고 나면 도리어 2라운드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뭐 행안이든 어떤 상임위에서든 저는 청문회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국회 차원에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도 됐고 어쨌든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찾아서 국감장에 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찾아서 이제 전달이 되면 올 수도 있고요. 또 예. 정 그래도 안 오면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요. 예. 동행명령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어떤 법원의 영장처럼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청문회가 되면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감 때 이게 제대로 안 다뤄져도 국감 끝나고 나면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어떠한 형태든 다시 재점화될 거로 봅니다. 네. 이 문제가 이제 뭐 사실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말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여당 내 혹은 여권, 현재 여권, 과거의 여권 인사들이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는 쪽으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권의 내홍으로도 이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나경원 의원이 벌써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료 제공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뭐 전당대회 때나 서울시장 경선 때나 불이익을 당했다. 사실은 그 근거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여권에서 사실 공천 문제보다는 전당대회라든지 이 경선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 바탕으로 후보를 정하는 거였는데 그 관련해서 만일에 명태균 씨 말과 뉘앙스로 지금 비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권 내부에 굉장히 큰 파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다음 선거라든지 뭐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 총선 앞두고 있는 많은 여당 내 중요한 정치 인물들 인재들이 다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거는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여권에 많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치인에게는 사실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하면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네. 그 정치인의 이미지 훼손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순방이 거의 끝났죠. 오늘 입국을 할 텐데 그 뒤에 재보궐선거 뒤에 이제 독대를 한다고 하거든요. 독대 때 윤 대통령이 영부인 관련된 요구를 받으면 대통령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아니다. OX를 들어주시죠. 수용할 수밖에 없다. 네.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예. 하지 않을 것이다부터 들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왜 없냐. 첫 번째는 밀려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독대 없이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스스로 결단하듯이 내려놓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공을 한동훈 대표한테 줄 생각은 이만큼도 없는 거죠. 떠밀리듯이 하긴 싫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그 한동훈 대표한테 밀려서 그 여당 대표나 여권의 주장에 밀려서 내놓을 거면 벌써 김건희 여사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됐을 거예요. 해결됐다기보단 여권으로서는 짐을 내려놨을 텐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사실은 거의 무슨 그 뇌관처럼 자리 잡고 있고 딱 그 길목을 지금 그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여권 내에서 나오는 게 대통령도 어떻게 못한다라는 게 주변의 중론이에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해가지고 한동훈 대표 의견을 수용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 저는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혼자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독대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 지난번에 어떤 얘기에는 뭐 무릎 꿇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뭐 예. 실제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대표 관계에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통령 때만 이런 그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업무에요. 과거 한동훈 그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과 검사 시절에도 한동훈 대표하고 카톡을 수백 통을 한 기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자체도 검찰총장 당시, 그다음에 검사로서 재직 당시에도 부하 직원에 대해서도 검찰 업무와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고 이미 수직적 관계에 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네. 자,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수용해야 될 거라고 수용해야 한다. 당위성의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수용할지 안 할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지금 재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기엔 지금 2년 반이라는 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 국민의 민심 위반도 있고요. 이미 어제도 발표됐지만 MBS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율조차도 지금 같이 동반 하락세거든요.
이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력을 끌기 위해서라도 지지 여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자중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고요. 이거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이미 네. 많은 여론들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권 내부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활동을 했을 때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고 지지율을 올리는 방안이냐. 그때 첫 걸음은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좀 자제하고 그래야지만 사실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이 많은 논란들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친윤계에서 오늘 이런 목소리가 일제히 나왔어요. 영부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악마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뭐 제가 홍익표 위원님 말씀 답변은 예상은 됩니다만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건 저는 영부인이 자초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에 있을 때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행태, 의혹들이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럴 것이다라고 인식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반복돼 왔고 누적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자신에게 제기된 많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절차, 국회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또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부인이 뭘 그리 잘못했나라는 일각의 반응 동의하세요? 일반 국민 여론으로가 좀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영부인이 활동을 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나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퇴임 이후에도. 그래서 적절하게 시대에 맞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활동을 하면 저는 김건희 여사도 초반에 경선 과정에서나 아니면 대선 기간 동안 그 논란이 있었지만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이 조금 이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너무 감싸지만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좀 직언하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마중 나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이 또 연출이 될지 그 자리에서의 장면들이 상당한 뉴스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이슈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야당 이슈인데 재보궐선거와 함께 이수진 앵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이 지역구는 동이 16개 속해 있는데 부산의 전반적인 보수 성향 중에서도 보수적 색채가 부산 평균보다 좀 더 강했던 곳입니다. 보수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그중에서 더 보수적인 금정구. 그런데 보수 텃밭 금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표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요.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사 리스크와 유난 갈등이 보수층을 등돌리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재보궐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전국에 폭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가 특히나 주목이 되는데 이 선거가 정권 심판 성격이 있다, 아니다를 놓고 그동안에는 굳이 재보궐선거에서 구청장 선거까지 정권 심판론이 있겠냐라는 의견이었지만 지금 기류가 상당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 정권 심판 선거다 아니다 들어주시죠. 선거다 아니다. 아닌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역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국정 지지율도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금정 지역구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세가 있는 곳이고요. 현역 국회의원도 국민의힘이고요. 그다음 부산시장도 국민의힘입니다. 네. 재보궐선거는 가장 중요한 게 조직력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사전투표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박빙의 지금 추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니까 정권 심판과는 별개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원래 이런 재보궐선거를 여권은 좀 축소하려고 그러고요. 그 선거 결과를 야권은 아무래도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 게 그렇겠죠.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지난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반추해 보면 그때는 물론 판을 키운 건 대통령실의 원인은 있었습니다만 재보궐선거에 항상 이 국민들께서는 일정하게 그래도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할 기준이 그러니까 여권이 잘못했을 때 또는 야당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치고 싶은데 회초리를 칠 만한 계기가 없거든요. 네. 그 중간 평가적 성격으로 재보궐선거를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선거가 묘하게도 여권의 텃밭, 야권의 텃밭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선거 결과가 어떠한 의미든 좋든 나쁘든 간에 정권에게는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야당에게도 어떤 그 경고장이랄까 결과에 따라선 그런 저는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권 심판이 안 먹혔다 이런 해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선거 득표율 문제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초 우리가 예상은 금정구청장 선거 정도는 강화도하고 금정구청장 선거는 굉장히 여유 있게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다라는 게 당초 예상이었거든요. 특히 재보궐선거고. 근데 이번 결과를 보면 강화도는 조금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듯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이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앞서 지금 소개된 자료에 따라도 뒤집혀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여권에게는 일종의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락과는 별개로 얼마나 표 차이가 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득표율이 더 중요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금정구 선거 결과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면 한동훈 대표에게 더 타격이 갈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타격이 갈까요? 여론의 향배는요?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정말 전통적인 텃밭이거든요. 거기에서 지면 당연히 당대표한테 모든 책임이 갑니다. 당대표한테요? 네, 당대표한테 책임이 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선거를 다 잘 이끌라고 대표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 국정 지지율도 안 좋은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만일에 금정에서 뒤집혀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 낮은 국정 지지율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그 당 지도부의 그런 역할이 제한된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대안도 사실은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누가 당을 추스려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안도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죠. 내부에서. 특히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을 것이다. 치명적이진 않을 것이다. 대안도 없다. 친윤계에선 대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친윤은 아니시네요. 자, 두 번째 OX. 자, 이번에 4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잖아요.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인데 원래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는 두 곳에서 민주당 2곳, 국민의힘 2곳이 보유했던 지역인데 2대2가 결과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O, 아니다. X를 들어주시죠. 네, O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정구청장 승리할 거라고 첫 답변부터 자신을 하셨으니까요. X 먼저 들어볼까요? 예. 전 이번 선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입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정구청장 선거가 민주당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구도로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경우에 제일 중요하게 작용되는 건 투표율입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투표율이 예상외로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율이 얼마큼 높아지느냐에 따라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느냐 아니면 정권 심판론이 약하게 작동하느냐 하는데 투표율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거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지금 영광 쪽의 이제 선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도 냈지만 거기에는 3자 구도가 진보 정당과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까지 3개 당의 후보가 사실은 비교적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재밌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유권자들이 당보다는 사람으로 아마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시선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결과가 당초
처음에는 양당의 텃밭에서 했기 때문에 2대2로 봤다가 2대2가 아닌 이상한 이상하다 그러는데 묘한 구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3대1이 될 수도 있고 2대2는 2대2인데 다른 방식의 2대2가 될 수도 있다. 2대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2대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2는 민주당입니까? 뭐 그렇게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2대2는 유지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짧게 듣죠. 저는 뭐 사실 민주당에 저도 연관군수 관심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그 조직력이 워낙 강하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화, 금정 저는 박빙이지만 여전히 다시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스윙 보트가 아니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영광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광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진보 진영의 지금 격전지가 돼버렸어요. 세 개 당이 고르게 지금 여론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패한다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된다. O, 그렇지 않다. X 들어주죠. O, X. 네, 타격된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11월 달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11월 달까지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꼭 이겨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와중에 텃밭에서 진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도 진다. 네. 같은 진보 진영에게 선거를 패하더라도 지는 경우에는 11월 달에 글쎄요, 만일에 위기 상황이 온다는 전제하에 그 위기 상황이 10월부터 시작이 됐을 때는 리더십이 분명히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어떤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만일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리더십이 그래도 어떻게 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크게 흔들리면서 민주당이 연말 안에 어떤 권력 구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저는 재보궐선거라고 봐요. 민주당의 네. 권력 구도의 변화까지도 이끌 수 있다. 물론 이제 사법부의 판단과 네, 네,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네. 된다는 전제를 깔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금정구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지 않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영광에서는 민주당이 져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엔 타격이 없나요?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물론 뭐 저는 아마 마지막에 가면 조직력이나 등등을 감안하면 민주당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판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정구에서는 여야가 붙으면서 이거는 그 또 단일 후보가 되면서 그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하는 반면에 여권에서 지금 영광에서는 여당 후보가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조사해 보면 사실상은 뭐라 그럴까 야당 내에서의 접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주민들의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이 진보당 후보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도리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민주당과 잘해보겠다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 질문에서 가장 첨예하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야말로 지역 일꾼 뽑는 진보 진영 후보 중에서 가장 좋은 후보를 뽑는 선거가 영광군수 후보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당의 약진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 진보당이 당선이 되면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진보당이 만약 당선이 된다면 조국혁신당, 민주당 지지층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겠죠. 표가 분산됐다. 그래서 네. 당신들 때문에 이게 진보 진영이 뭉치질 못하고 있다라고 볼 거고. 사실은 민주당이나 조국신당, 조국당과 정의당, 지금 진보당하고는 좀 계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이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 계열 내에서 내부 비판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큰 틀에서 진보 진영에서 승리를 이겼다는 거에서 뭐 차이는 없지만 사실은 조국신당의 역할, 위세가 좀 지금보다는 더 축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또 조국 대표가 영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과에 따라서는 뭐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이제 1차적인 것이라면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대통령 선거 또는 다가오는 중요한 지방선거에 있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서 어떤 통일된 전선을 만들 건가 하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번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좀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마지막 질문까지 들어보니까, 답변까지 들어보니까 두 분 다 뭐 2대2 혹은 뭐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선전 혹은 승리를 하겠다는 자신감들이 있는 것 같고, 유권자는 지금 선택을 막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길이라 해서 누구나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미남은 듬직한 뒤태, 날렵한 오태, 완벽한 모태 미남. 하이모로 태어난다. 미남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건 아무나 못해. 하이모. 뉴 르노 그랑콜레오스 이텍 하이브리드. 르노. 우리 삶을 도와야 할 정치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발목은 잡지 맙시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보며 떠오른 한마디입니다. 이권 카르텔. 현 정부 들어 출판계 옥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여파로 도서, 출판, 독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거센 반발 뒤에야 그나마 내년도 예산이 좀 나아질 기미가 보입니다. 나라 돈이 새거나 위법이 있다면 발본 세건하는 건 지당한 일이나 분야와 업계 전체를 매도하며 낙인 찍는 걸로 인식돼선 곤란합니다. 그러고 보면 몇 해 전에는 창작자와 예술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흑과 백의 이분법에 가두고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일도 있었죠. 이래서야 한강의 기적이 또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도와야 할 정치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발목은 잡지 맙시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